새로운 WTO 체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중국이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격 경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장 경쟁에서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더라. 미국이 밀리더라. 왜 밀리느냐?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시 미국이 이 WTO 체제 논의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한 발 물러났다. 왜냐하면 중국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WTO 체제 안에서 정착에서는 이 제도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틀 안에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의 시장만 넓혀준 꼴이 됐다. 그래서 미국이 한 발을 빼고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WTO부터 시작해서 유엔까지 포함해서 국제기구, 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국가 간의 협력체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빈자리에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우리 일국체제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의 도전이나 부상을 최대한 늦추겠다. 이것이 핵심 목표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트럼프의 속성상 트럼프는 등장하면서 자기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자가 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하잖아요. 네. 적의 수계는 중국이고 그 나머지는 중국과 친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으로 봐서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기존 질서를 미국이 만들어놨던 질서지만 기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다시 세기를 내고 여기에 중국과 다시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에 의해서 TA도 체결하고 국제 경제를 개방하고 교육을 자유롭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국이 큰 이득을 본 미국이 짠 그 판에 오히려 중국이 이득을 제일 많이 봤는데 그걸 이제 지금 와서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미국의 판단이 그런 거고 트럼프는 그걸 대놓고 이제 니네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조금 그만 먹어. 쉽게 말하면 좀 이런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지난번 1기 때 중국을 방문하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방문했을 때 천안문 광장 보고 그 고궁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중국이 고궁을 싹 비우고 빈 고궁에 트럼프 부부만 초청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중국이 만한전석이라고 108가지 그 음식으로 차려진 테이블로 트럼프가 그 만찬을 참석하고 금방 돌아가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과세 25%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접 잘 받고 집에 가서 갑자기 화내는 거는 뭐 열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대접이 정말 잘못됐거나 음식이 맛없거나 아니면 겁먹었다는 거예요. 저놈이 내 하부 그건 줄 알았는데 가문이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트럼프가 왜 중국에 대해서 놀랐느냐 하면 한 가지 천안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그 고궁은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중국 정부가 손님 접대를 위해서 비울 수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의 힘, 국가 이익이라는 부분에 동조하는 국민의 동조 이런 것들이 동의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08가지 음식이라고 만한전석이라고 하지만 미국 가보시면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햄버거 좋아하시거든요. 뭐 스테이크라든가 햄버거, 피자, 핫도그 이외에는 정말 별로 특별한 음식이 없어요. 미국 화려한 음식이 없는데 중국에는 이 108가지 음식 준비에 재료만 108가지가 아니고 그 음식 한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음식에 두 가지의 재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108가지 음식이 나오면 최소한 수백 가지 재료가 거기에 있고 양념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식단이 차려진 거죠. 이건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세계의 제국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긴 역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생각은 그렇겠죠. 고궁에 가보고 야 이거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 헐어버리고 트럼프 빌딩 같은 걸 한번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겠지만 지나오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마 트럼프를 긴장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하게 봤는데 오히려 밑으로 봤는데 이제는 이거 이렇게 볼 게 아니네 그런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할 만큼 성장한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등소평 개혁 개방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술이나 경제 뭐 이런 면에서 크게 성장한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희들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노력 한 가지 하고 백그라운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일단은 지정학적 조건 면에서 굉장하다. 일단 이 인구가 지금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교육된 인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생산형 인구로 완전히 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조건 그리고 오랜 역사적인 어떤 유물들이
이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IT라든가 AI가 발전되는 시점에는 이 다양성, 문화적인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와 전통 이게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뒷받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을 약간 이제 억압하거나 또는 통제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적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집중된 국가 자본이나 또는 역량을 투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시진핑의 공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 후진타오 그전에 짱점인 시기의 중국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덩샤오핑이 이야기했던 도광양회 네. 재주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자 이제 조금 숨어 지내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전략적 포인트가 있었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보면 시진핑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내세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꿈, 중국梦이라고 해서 중국 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국 꿈이 뭐냐 했을 때 그 마오쩌둥 시절에는 꿈이 뭐냐면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좀 채우자 이런 거였는데 시진핑의 꿈은 중화 세계의 부활입니다. 위대한 중화의 부활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의 자존심, 잃어버린 자존심을 좀 살려주자. 이것이 꿈이었고, 첫째. 꿈은 이제 모든 정치 체제가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뭐 종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공하는데 정치와 종교가 다른 점은 뭐냐면 꿈을 이상향을 제공했을 때는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진핑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리에서 호랑이까지 잡자. 이런 부정부패의 전쟁인데 이걸 이제 한국 언론이나 또 우리 뭐 보면 역시 이제 이것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명분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중국의 많은 식당들에 가보면 고급 술이 없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함께하는 연회도 줄었지만 고급 술병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형식상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워주세요 하는 불만. 아니면 나도 충분히 배가 고픈데 아니 당신 배 보니까 훨씬 더 부르네. 이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중국 사회가 다 가난할 때 불만이 적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 빈곤 시대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이제 잘 살아질 때는 나도 저렇게 잘 살겠지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니까 잘 사는 거에 기업이 너무 커진 거죠. 나는 도저히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저렇게 잘 살게 된 사람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 부정부패라는 거죠. 여기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한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처방을 세우면서 그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가 뭐 파리는 아주 작은 부정부패고 호랑이는 아주 큰 부정부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할 때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자기 측근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차례대로 상하이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후진타오 계열 공천단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명분은 뭐 부정부패를 내세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전보다는 부정부패가 많이 줄었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제도적인 부분이나 피상적인 만족감 당연한 거고 정치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주고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있어야 된다. 사업이 필요했다. 이게 바로 1대1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 안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이 발전할 때 92년부터 기업 개방을 해서 동북 공정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동북 삼성 지역까지 발전을 유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발전을 대륙으로 확산시키려고 이제 서부 대공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인구도 적고 발전 여지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부 연안에 있는 인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거기에 부어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것을 처리하려면 변방을 또 다른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1대1로라는 것은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길을 내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을 내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게 되면 중국의 서부는 또 다른 중심이 된다. 그럼 21세기 뭐 실크로드 같은 실크로드.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두 개를 이야기하죠. 육상 실크로드 부활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부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1대1로라고. 그 전략 차원에서 한 10년 전부터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인프라 건설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자본을 투자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게 다 그런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게 이제 중국 전략을 보면 점, 선, 면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이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선으로 연결시키고 그걸 이제 확대해서 면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버리카는 마오쩌둥 있을 때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는 지역입니다.
It's my